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또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같이 도와주실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성영희 교수님과 저는요, 파킨슨 병을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이 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려드릴 테고요. 우리 성 교수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파킨슨 병의 길라잡이, 내비게이션이 돼주실 거죠? 네. 네. 파킨슨 병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파킨슨 병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신경과의 김영은입니다. 대전의지대학교 병원의 장미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미모의, 아니 세 미모의 교수님들과 함께 파킨슨 TV를 시작합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파킨슨 병, 어떤 병입니까? 예, 파킨슨 병은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이로 인해 서동, 안정시의 떨림, 보행장애, 강직 등이 생기는 운동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도파민 또한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도파민은 무엇인가요? 예, 도파민은 머릿속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이제 중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 증상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흑색질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 흑색질에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신경이 파괴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현상이 되죠. 파킨슨 병의 가장 중요한 병리적인 것은 흑색질의 신경세포가 변성되면서 도파민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흑색질의 신경세포의 변성은 왜 생기나요?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상은 대부분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독성 물질 혹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드문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발성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중뇌의 흑색질에서 도파민 세포가 서서히 사멸하면서 생기는 운동질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인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이라도 확실히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정말 눈에 띄는 현상,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환자가 조금 평소보다 많이 느려진다거나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데 팔이나 다리를 덜덜덜덜 떤다거나 네. 아니면 걸을 때 꼬부정한 자세로 총총총총 걷는 증상이 이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상입니다. 움직임하고 관련되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비운동 증상도 실제로 운동 증상 못지않게 환자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증상인데요. 이 비운동 증상들은 이번 회차가 아니라 다음 회차부터 네. 자세한 정보들을 드릴 테니까요. 환자분들이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아주 흔한 질병인지 흔한 병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 가까운 주변에는 아직 없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파킨슨 병 쉽지 않게 나옵니다. 어떤가요? 보통 파킨슨병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한 평균 나이가 60세 전후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정도에는 이제 6만 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했고요. 2017년도에는 10만 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꽤 큰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파킨슨 병의 발병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우선 일반 인구로 따졌을 때는 1000명당 한두 명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100명당 한두 명, 그리고 80세가 되면 100명당 4명 정도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암처럼 가족력 같은 게 있나요?
사실상 가족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발병 연령에 따라 가족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 40대 이전에 생기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유전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50세 이후 60대, 70대로 갈수록 가족 유전력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60세 이후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유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부라고 하지만 저희 같이 일반인들은 무섭거든요.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 이제 젊은 환자들에게서는 유전적인 영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이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네. 파킨슨병이 실제로 유전되는 확률은 상당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가 활발하단 말이에요. 이런 연구들이 왜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파킨슨병이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연구함으로 있어서 파킨슨병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기전이 뭐냐를 밝혀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게 유전자 자체가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유전적인 감수성, 파킨슨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병의 기전을 밝혀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금 쉬어가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파킨슨 TV를 같이 하자고 제의가 왔을 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뭐 그런 거 아닌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또 오기 전에 검색을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다른 병인지 같은 병인지 비스무리한지 어떤지 얘기해 주시죠. 알츠하이머병이랑 파킨슨병은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병은 우선은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요. 알츠하이머는 이제 판단력,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의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세틸콜린은 뭔가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도 이제 도파민과 같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세틸콜린의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던가 아니면 기억력 그리고 학습 각성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얘네들이 망가짐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의 기억력 장애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전혀 연관성이 없을까요? 사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노인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치매 증상이 보통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파킨슨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는 좀 더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병명으로 불리는지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파킨슨병과 증후군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특발성 파킨슨병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특발성 파킨슨병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원인이 아주 특정 지어지지 않는 파킨슨 증상을 주 특징으로 하는데요. 서동이랑 강직 그리고 안정시 떨림을 주 증상으로 합니다. 이 증상을 거의 대부분으로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레보도파라는 약물 투여에 의해서 증상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증상의 호전이 비교적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병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파킨슨병하고 달리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은 이런 파킨슨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나 아니면은 눈의 움직임 장애, 그다음에 빠른 보행 장애로 인해서 자주 넘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실조증이라고 해서 균형이 잘 안 잡힌다든가, 자율신경 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생겨서 파킨슨 플러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병들에는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휘질 기저핵 변성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증상인가요?
다계통 위축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뇌 여러 부위에 신경세포 소실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다계통 위축증 안에서도 파킨슨 증상이 주로인 분도 있고 손해 증상이 주로인 분도 있고 이 두 가지 증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파킨슨이 주로 나타나는 다계통 위축증 환자분들은 초기 1년에서 3년 정도는 파킨슨병과 구별하기가 좀 힘든 병이라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손해 증상이 주로인 분들은 보통 걸을 때 균형이 장애가 생긴다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걸을 때 양발을 벌려서 보행 실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타겟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겨냥 이상 등이 생길 수가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다계통 위축증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자율신경계 증상인데요. 이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심장, 위장, 그리고 방광 그런 쪽에 있는 신경들이고요.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이제 변비, 대변 실금이라던가 요실금, 그리고 소변 저류,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 그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사실 진단명보다 더 궁금해하시는 건 이 병의 예후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요. 다계통 위축증의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계통 위축증의 예후는 파킨슨병보다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이제 6년에서 12년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켜보면 한 20년 이상도 병과 함께 잘 가시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의 예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런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파킨슨 병에 비해서는 약물 반응도 없고 진행이 속도가 빨라서 보행장애도 일찍 오시니까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진료가 필요하신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중에 두 번째죠. 진행성 핵상마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진행성 핵상마비는 병의 초기에는 파킨슨병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서동이나 강직 이런 것들이 주로 보이지만 떨림은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런 파킨슨 증상에 덧붙여서 빠른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거나 중요한 특징으로 눈의 상하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파킨슨 환자분들은 저희가 비대칭적이라 그럽니다. 뭐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한쪽에서부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진단 받으신 분 중에서 심지어는 70%가 처음에는 뇌졸중이다.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환자분들이 뻣뻣하고 떨리고 느리고 양쪽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단을 받는데 이런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 진행성 핵상마비나 다계통 위축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양쪽이 대칭적으로 양쪽 차이 없이 양쪽 다 뻣뻣하고 느려지시고 이런 식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진행성 핵상마비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눈의 상하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눈을 위로 보거나 아래로 보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환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 눈을 아래로 잘 보지를 않습니다. 고개가 특히 약간 뒤로가 있으면서 빳빳하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행을 할 때도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걷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럴 때는 잘 보지 못하고 더 넘어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특히나 이제 뭐 입에 그 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수습이 되지 않으면서 침도 자주 흘리게 되고 그다음에 눈도 이렇게 약간 부릅뜬 자세처럼 눈이 상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모양이 좀 특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확실히 구분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비교적 이제 파킨슨 진행성 핵상마비가 진행이 되면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죠. 예.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파킨슨병 환자분들하고 달리 1년 이내 빨리 넘어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불균형,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삼킴장애나 이런 것들이 빨리 생기시고 말씀하시는 거 구음장애나 이런 것들이 빨리 생기시면서 흡입성 폐렴에 빨리 노출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2차성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2차성 파킨슨 증후군 안에는 이제 뇌 구조적인 이상, 뭐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간염이라던가 독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파킨슨 증상을 보이시는 그런 게 해당하고요. 또 이제 도파민 차단 약제를 썼을 때 약물에 의해서 또 파킨슨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까 파킨슨병의 가장 큰 원인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 도파민 차단 약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약물이 이 병을 생기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이랑 리스페리돌, 그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약이랑 그리고 올란자핀 이런 것들이 신경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약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화제로 많이 쓰는 맥소롱이라던가 레보셀피라이드 계열이 이 약의 가장 많은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증 예방하는 시나리진이라던가 그 플로나리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우리가 간질 때문에 쓰는 약 중에서 발프로익 액시드 그리고 페니토인 그리고 일부 항암제 아니면 심장내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바스티난이라던가 아미오다론 이런 약제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파킨슨증 중에서 혈관성 파킨슨증이 있던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혈관성 파킨슨병은 예를 들면 뇌졸중인데 뇌졸중이 꼭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뇌졸중의 병변 부위 자체가 파킨슨병의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에 생긴 거죠. 그래서 네. 뇌졸중이 생겼지만 파킨슨 증상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라 스스로의 증상은 비슷할지언정 실제 원인은 상당히 다르고 치료나 예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파킨슨병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고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과 의사와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 병에 대한 모든 것. 첫 시간을 저희가 오늘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한희경 씨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네, 아직은 첫 해라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앞으로 알아가다 보면은 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두 교수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습관처럼 환자들에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왔던 것 같아요. 환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너무 간단히,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환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환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이 링크를 보내주세요. 네, 그러시면은 아주 깊은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했듯이 파킨슨병? 이게 뭐지? 대부분 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은 이거 주위에 많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은 본인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걸리지 않은 한 그걸 찾아볼 기회가 없고 그렇죠. 정보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단을 내리면 환자분들이 막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막 갖고 와서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반인들 분이랑 보호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 TV는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파킨슨 병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킨슨 병 전문가들을 모시고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앞으로도 많은 정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알람 설정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파킨슨 TV 이러면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